저는 오늘 강연의 사회를 맡게 된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김근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그런 과학자 중 한 명인데요. 이렇게 여러 대중 앞에서 어떤 강연의 사회를 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이 처음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긴장도 정말 많이 되고 실수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 좀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너그럽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2부 패널 토의에 대한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지금 예고가 나아가고 있는데요. 금주 주제는 첫 번째로 인공지능 시대의 수학, 그리고 수학자가 연구하는 법, 그리고 나는 나인가, 그에 대해 증명, 그리고 철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패널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질문은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sli.do 즉 슬리도라는 곳에 접속을 하셔서 설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거기에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별을 해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 관계상 그 적어주신 질문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사이큐라는 곳에 접속을 하셔서 질문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저희 그 강연을 진행하시는 분께서 직접 답변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강연의 강연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수리과학과의 엄상일 교수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사회 잘 사시죠? 예, 탤런트 같으세요. 예. 오늘 그 이력을 보니까 교수님 전공 분야가 이산수학 그리고 그래프 이론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혹시 이산수학은 어떤 수학인지 좀 쉽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고등학교 때 미적분 같은 거 보면 연속적인 걸 많이 하는데 제가 하는 건 정반대거든요. 지하철 노선도처럼 점점점 뭐 그다음에 이렇게 이어진 이런 것들 그런 걸 하는 그런 수학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오늘 해주시는 강연도 뭐 그런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는 겁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수학 전반적으로 이번 주제가 미래니까 어떤 내용들이 앞으로 있을까,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런 준비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엄상일 교수님의 강연 미래의 수학자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날씨도 좋지 않은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이제 미래에 수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살게 될까 그런 제 직업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수학자라는 사람들이 앞으로 수학을 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수학에 여러 가지 그 수학자가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특히 수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증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얘기하시면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수학이 너무 싫어서 그 후로는 본 적도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증명이라는 게 정말 사실 오래된 거고 인류 역사에 정말 그 인류 문명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명이 시작된 것은 유클리드 원론에서 나오는 그 기원전 300년 때부터 우리가 증명이 시작됐고 이게 교과서로 쓰이면서 수학이 현재 모습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증명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공통으로 약속하는 아주 작은 것들, 예를 들면 정이라고 해서 점이 뭐다, 선이 뭐다, 평면이 뭐다 이런 걸 약속한 거. 그다음에 모두가 다 이거는 맞는 거라고 믿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뭐 두 점이 있으면 두 점 사이를 선으로 그을 수 있다. 뭐 두 점이 있으면 그거를 뭐 한 점을 중심으로 하고 하는 뭐 원을 그릴 수 있다. 이런 것들 5개가 있었어요. 원론에는 이렇게 모두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리라고 하는데요. 이건 증명하지 말자. 이거는 맞는 걸라고 하자라는 것이 이제 공리고요. 그럼 증명은 뭐냐? 완벽하게
논리적인 과정으로 정의하고 공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맞다는 걸 찾으면 그게 증명인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는 수학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의가 있고 공리가 있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100%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유도를 해서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걸 이제 진짜 증명이라고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독일의 수학자였던 힐베르트는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 할 때 점, 선, 면 같은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을 점 대신에 탁자, 선 대신에 의자, 평면 대신에 맥주잔 이렇게 부르더라도 다 수학이 돼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점이라고 생각할 때 그 생각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선이라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그림, 면이라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그림, 이런 그림하고 상관없이 다 논리적인 과정으로 다 설명이 돼야 된다,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증명이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 엄밀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제가 요 말을 고등학생 때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잡지를 보는데 그 잡지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 수학 채점을 너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이런 데 심취해가지고 정말 엄밀하게 그림으로 대충 증명하면 틀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싫어했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만화도 있거든요. 로지 코믹스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 내용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수학자였던 1920년대 때 얘기 같은데요. 10년대 얘기네요. 모든 걸 정확하게 한번 엄밀하게 증명해보자, 이런 시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했냐, 화이트헤드하고 러셀하고 두 분이 한 게 뭐냐, 정말 수학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자. 그래서 한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그 과정 중에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증명해요. 근데 그걸 하는데 거기까지 페이지가 360페이지를 썼어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하는 데까지. 왜냐? 1이 뭐지? 1이 뭐지? 더하기가 뭐지? 뭐 같다는 게 뭐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하자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런 만화에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죠.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옆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드디어 고약한 문제를 해결했어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냐, 수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이분들이 한 1 더하기 2라는 증명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정말 이상적으로 우리가 정말 오류가 하나도 없는 수학을 하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수학자가 내 증명을 읽고 중간 과정을 다 채워서 검증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증명이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뭐 훈련 받은 좀 프로페셔널 수학자가 내 증명을 읽고 이거 맞네라고 얘기해주면 증명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과정을 다 쓰라고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과연 모든 증명을 다 읽고 확인할 수 있는 걸까? 의문이 있잖아요. 만약에 증명이 너무너무 길고 너무 복잡해서 내가 읽는데 한 100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이거 증명일까 아닐까 고민되잖아요. 자,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수학자들은 해결하고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결할지. 그래서 처음으로 예를 들 문제가 케플러의 문제라고 있습니다. 그 천문학자 케플러 맞고요. 이 사람이 1611년에 만든 문제인데 여러분들 모두 답을 알고 계세요. 똑같은 크기의 공을 최대한 많이 빽빽하게 쌓으려고 하면 어떤 모양으로 쌓아야 되겠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에 가보면 다 저런 식으로 쌓아서
물건을 팔거든요. 저렇게 하면 최대로 많이 쌓는 거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동안 미해결 문제였어요. 한참 동안. 그래서 이렇게 쌓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그럼 몇 프로가 채워진 거니라고 계산을 해보면 74%가 나와요. 그래서 질문이 이거보다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있냐?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1611년도에 나온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명한 수학자죠. 가우스. 이 사람도 이 문제에 도전을 했는데 해보니까 자기는 일반적인 건 못 풀겠지만 좀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치된 경우에는 이게 최적이다. 그 이제 1800 몇 년에 증명이 됐죠. 근데 제가 근데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다른 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게 미해결 문제였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번 강연 시리즈 다른 강연자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미해결 문제였다고요? 그렇게. 이게 언제 풀렸냐면 아직 최근에 풀렸어요. 정말 최근에 풀렸고요. 그 전에 1900년에 힐베르트가 아주 유명한 23개의 수학계의 유명한 문제를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18번째 문제로 적혀 있었어요. 이 문제가.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죠. 여기 지금 아직 안 풀린 문제도 많지만 이거는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냐? 1998년에 헤일스라는 분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고요. 옆에 사진에 있는 분. 실제로 공을 쌓아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이분이 98년도에 이걸 해결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쓰고 저널에 보냈죠. 검증해달라고. 그래서 아주 좋은 저널에 보냈어요. Annals of Math라고 해서 수학계 아주 최고 저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12명이나 붙어가지고 4년 동안이나 이 논문을 검증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 워크숍도 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분들의 결론이 증명의 99%는 맞는 것 같은데 100% 검토는 못하겠다. 진짜로 맞는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05년에 출판은 됐는데 실어줬어요. 실어줬는데 정말 100% 맞는지 모르겠고 아마도 맞는 것 같다. 이 정도로만 실렸어요. 수학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지 않거든요. 수학에서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지 대충 맞다 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이분이 증명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유한한 경우로 이렇게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250쪽이나 썼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읽는 부분이니까 괜찮아요. 12명이 붙으면 250쪽 정도는 검토가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컴퓨터로 그걸 다 해결했어요. 컴퓨터 코드를 5만 줄을 짜가지고 해결해가지고 데이터하고 결과물을 했더니 3기가짜리 파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사람이 이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일일이 다 검토해가지고 확인해야 될까?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돌아갔을까? 모르잖아요. 그죠? 계산 같은 게 하나라도 틀린 게 없었을까? 그래서 그런 걱정이 돼가지고 100% 검토는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헬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증명했는데 남들이 안 믿어주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은 슈퍼컴퓨터가 이 영화 보셨어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 있는데 영화로 나왔거든요. 거기 이제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사람이 컴퓨터한테 질문을 했어요. The answer to ultimate question of life, the universe, and everything is. 그러니까 삶과 우주와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정말 대답은 뭐냐 이렇게 컴퓨터한테 질문해서 컴퓨터가 750만 년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답이 42라고 컴퓨터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42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뭐냐고 왜 40이지? 42가 왜 답이야? 750만 년이나 기다렸는데 영화에서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수학자들이 전혀 이 중간 과정을 이해 못하고 해보니까 맞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우리가 제대로 한 건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인간이 논문을 읽고 검토해 주는 게 좀 한계가 있구나 실망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맞게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99%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이 논문은 증명을 컴퓨터가 읽고 검증해서 맞다고 확인해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자. 그래서 플라이스펙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증명을 100% 컴퓨터가 다 읽고 이거 맞는 증명이다 읽어주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게 해보자. 그런 프로젝트를 2003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그런 전공도 아니었는데 남들이 안 믿어주니까 난 이제부터 이걸 하겠다 이렇게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14년 11년 동안 노력해서 2014년에 드디어 모든 과정을 100% 컴퓨터가 읽고 이건 맞다는 게 뭐냐면 공리하고 정의에서부터 정확하게 유도돼서 다 나온다.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2014년에 성공했고 심지어 이제 2017년 올해에 그 논문이 나왔어요. 공저자가 21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케플러 추측의 형식 증명, 포멀 프루프라고 해서 형식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가 진짜 한 줄 한 줄 다 검증을 마친 증명을 형식 증명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람이 더 이상 이건 틀렸을 거야라, 틀렸을지도 몰라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죠? 정말 컴퓨터가 읽고 증명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1611년에 케플러 문제는 드디어 이제 풀린 거다. 확실하게 풀린 거다라는 걸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런 사례가 수학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사례를 얘기할 텐데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지금 가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 약속하는 것들 있잖아요. 공리도 있고 정의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수학자가 컴퓨터한테 자꾸 힌트를 줘요. 중간 과정. 그 다음에 이걸 해. 그 다음에 이걸 해봐. 그러면 컴퓨터가 그 중간 과정을 채워줘요. 공리부터 다 이렇게 유도를 해서 채워줘가지고 증명이 완성되잖아요. 완성되면 이 완성본을 완성본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공리하고 정의부터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유도하는 방법이 다 적혀 있는 그런 파일을 만들어내요. 이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이 읽고 맞구나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다 맞구나라고 독립적으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증명을 검토를 100% 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례가 어떻게 있냐 하기, 이게 왜 그러면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 증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로그램에 버그가 없습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참 좋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그램 매일 쓰시잖아요, 그죠? 전화기에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없어야 될 것 같고, 윈도우즈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파란색 화면이 뜨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100% 수학적으로 우리 회사가 만든 프로그램에는 버그가 없습니다를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죠. 수학적으로 100% 오류가 없이.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곳에는 이런 증명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인텔 같은 데서 CPU를 만들 때 CPU에서 뭐 계산하는 방식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1.1 더하기 1.1 했는데 2.0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데 정확하게 오류가 없다. 그걸 할 때 이런 증명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컴파일러, 그러니까 C 언어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쓰면 이게 정말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지, 기계가 이해하는 언어로 오류가 하나도 없이 번역되는지 확인하는데도 확인된 그런 컴파일러도 있어요. 여기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써서 버그가 없다는 걸 100% 확인한 거고요. 비행기 같은 경우에 비행기 조종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항공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대부분 많은 경우 소프트웨어가 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오류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런 증명하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전산 쪽에서.
그래서 이런 데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러니까 케플러 문제 전에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된 문제가 또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문제인 사색 문제예요. 사색 문제도 이제 수학 문제 관심 있으신 분이면 그렇게 유명한 난제가 있다, 그 정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사색 문제는 1852년에 나온 문제인데요. 평면에 있는 지도가 있으면 이웃한 나라끼리 다른 색이 되도록 칠하면 좋겠죠. 같은 색으로 칠하면 같은 나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다른 색이 되도록 칠하면 좋겠는데, 인쇄할 때 색깔이 너무 많으면 비용이 많이 들 테니까 색깔 수를 최소로 하고 싶다. 그러면 최대로 색깔이 몇 개까지 필요할까?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4개면 항상 되지 않느냐, 이게 추측이었어요. 그래서 만든 사람은 프란시스 구트리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20대였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디에 물어볼까? 동생한테 물어봐요.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동생은 그때 대학교 학생이었거든요. 자기 수업 받던 교수님한테 물어봐요.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교수님은 들어보니까 재미있네 해서 자기가 같이 일하던 다른 교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이 문제 질문 받은 수학 교수님은 드무아브르라는 교수님이었고, 이 사람이 해밀턴한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오늘 학생한테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너 이런 문제 들어본 적 있냐?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이게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역사를 다 압니다. 오늘 학생이 이런 질문을 가져왔어, 이렇게 편지가 다 있고요. 여기 이제 그림 보면은 A, B, C, D 4개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A나 B 다 이웃하죠. A, C도 이웃하고 C, D도 이웃하고 C, B도 이웃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색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4개가 필요한 경우죠. 그럼 지도 중에 5개가 필요한 경우는 진짜 없겠느냐,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이 문제가 수학자들을 한동안 괴롭혔어요. 한참 동안. 1852년에 나왔는데, 근데 풀린 것은 76년에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넘게 지난 후에 풀렸고요. 이 두 분이 풀었어요. 이 아펠과 하켄이라는 분이 이제 풀었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풀었느냐? 그분들이 이제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있는 얼바나 샴페인 대학교 교수님들이었는데, 그 학교에 마침 슈퍼컴퓨터가 있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아주 좋은 슈퍼컴퓨터인데, 지금 기준으로는 제 노트북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가지고 1200시간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사람들이 컴퓨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증명이라고 하면 수학자들 보통 생각하기에 다른 수학자가 읽고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증명이라고 받아들일 것 같았는데, 이 사람들은 증명한 걸 다른 수학자가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기계가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분 또 그래프 이론 하시는 분인데, 로빈 윌슨이라는 분이, 이 당시에 40세 이상 수학자들은 컴퓨터라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아직 안 풀린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40세 미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만약에 누가 700페이지짜리 손으로 쓴 증명 가져오면 그게 맞겠냐? 그게 사람이 한 게 더 틀리지 않겠냐? 실수를 하니까 컴퓨터가 더 실수를 적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많은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막 루머도 돌았어요. 사실은 틀린 거라더라. 증명이 틀렸다더라 했다는데, 심지어 이게 수능에도 나왔어요. 2002년 수능에 언어 영역 문제로 출제가 됐더라고요. 저는 수리 영역일까 했는데 수리 영역이 아니라 언어 영역의 지문으로 사색 문제가 나왔었어요. 아펠과 하켄이 사색 문제를 했다. 혹시 2002년에 수능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예, 미리 알고 계셨으면 되게 유리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수능 지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당시의 증명은 수학자가 진실성을 다른 수학자에게 확인시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색 문제 증명은 컴퓨터에 의존해 버리니까 이걸 우리가 증명이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고민을 했었다. 심지어 제가 한 번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다 보니까 철학자들끼리 이거에 대해서 토론해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증명이라고 해야 되니?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받아들입니다. 대체로 또 다른 증명도 나왔어요. 90년대에 새로운 증명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더 받아들일 이유가 있는데요. 2005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에 계신 분이 이 사색 정리 증명을 완전히 컴퓨터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으로 새롭게 썼어요. 같은 증명을. 그래서 1997년, 90년도에 새로 나온 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버슨, 시머, 샌더스, 토마스 이렇게 네 분이 한 증명이 있는데 거기도 컴퓨터를 사용했어요. 그 증명을 그대로 컴퓨터가 완벽하게 읽을 수 있는 증명으로 바꾸고, 근데 바꾸다 보니까 수학자들은 그림만 그리고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말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컴퓨터가 하려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새로 쓰려고 하니까 정말 또 다른 부분도 길게 써야 됐대요. 그래서 이 증명을 컴퓨터 코드로 쓰니까 3만 라인이 넘는 거죠. 19,000 라인이 옛날 거면 또 19,000줄은 또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해서 대충 4만 줄 이상의 4만 줄 정도의 그 증명을 써서 사색 정리가 참이다, 증명이 맞다 하는 걸 100%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게 심지어 이렇게 사이언스 매거진 같은 유명 잡지에 이렇게 소개됐고, 이분이거든요. 곤띠에가 여기도 계시고. 그래서 이분이 사용한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COQ, 코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제 프루프 어시스턴트, 증명을 도와주는 도구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분의 결과로서 우리가 정말 100% 이 정리는 맞겠구나, 이 프로그램만 맞으면, 이 코크라는 프로그램만 맞으면 맞겠구나, 그렇게 이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케플러 문제도 그렇고 사색 문제도 그렇고, 참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컴퓨터 계산 같은 것을 했어요. 케플러 문제도 처음에 1990 몇 년에 나온 증명은 정말 이 케플러 문제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서 계산을 돌린 거고, 사색 문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70년대 나온 증명도 사색 문제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서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버그가 있을까봐 심지어 다른 대학 연구팀이 같은 걸 한번 새로 안 보고 짜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확인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의 도움을 받은 증명이 있다고 하면, 사실 또 다른 경우는 정말 수학자가, 아까 이제 전통적인 증명 있잖아요. 수학자가 읽고 확인할 만한 증명,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이 케플러 문제, 사색 문제는 이런 증명은 있지만 아직 수학자가 읽고 확인할 만한 증명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이 과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떤 게 나온 거냐면 컴퓨터가 읽고 확인하는 증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코크라는 프로그램이든 플라이스펙 프로젝트에서 나온 결과물이든 컴퓨터가 읽고 맞다, 이 증명은 100% 확실하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나왔는데, 이 수학자가 읽고 이건 맞다, 이런 증명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증명이 있을까? 컴퓨터에 도움을 받은 증명, 그다음에 컴퓨터가 진짜 금전까지 한 증명,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다른 사례들도 좀 보여드릴까 싶어요. 예를 들어 수학자가 먼저 했는데 나중에 컴퓨터가 하는 경우도 있을까? 사람이 먼저 했는데 컴퓨터가 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수학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파이트 톰슨 정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60년대에 나온 정리인데, 뭐 내용이 뭔지는 제가 설명 안 할게요. 번사이드 추측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증명을 했습니다. 파이트하고 톰슨, 이 두 분이 증명했고요. 이 결과물로 이분은 1970년도에 수학에서 가장 유명한 상인 필즈 메달을 받았어요. 이 증명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길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 증명이 이 퍼시픽 저널 오브 매스라는 저널에 실렸는데, 보통 이 저널 한 호에 논문이 여러 개가 실리거든요. 그런데 이 호만 아예 표지에 이 논문 제목을 썼어요. 255쪽으로 증명을 쓰니까 다른 논문 하나도 안 실고 요거 하나만 실었어요.
한 전을 한 권 전체를 너무 길어서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긴 증명을 이분들이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과연 255쪽에 한 번도 실수가 없었을까? 사람이라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니까 정말 100% 맞을까? 그래서 이걸 고민하신 분이 있어요. 또 아까 그분이죠. 그 사색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뭘 해볼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그럼 이걸 해보자. 분야를 완전히 바꿔서 그룹 이론의 대수 문제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6년간 팀을 꾸려가지고 대규모로 연구를 해서 이것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17만 줄이라는 막 증명을 써가지고 컴퓨터한테 이걸 탁 주면 컴퓨터가 쭉 한 다음에 맞는 증명이네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2012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사람이 먼저 했는데 그래도 일말에 틀린 것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컴퓨터한테 한번 시켜본 그런 경우가 있죠. 수학의 어떤 정리는 수학자들이 여러 번 증명한 경우도 있거든요. 처음에 한 증명이 틀렸어요. 그럼 다음에 또 누가 또 해요. 또 틀렸어요. 누가 또 해요. 또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정리 중에 하면은 그런 정리가 있는데 항상 제일 처음에 틀린 증명 한 사람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틀린 증명인데 그래도 그 사람 이름으로 계속 불러주는 그런 조단 커브 티어렘 이런 게 있는데 조단 이름으로 계속 불러줘요. 맞는 증명은 나중에 딴 사람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클 아티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필즈 메달 이분도 필즈 메달 받으신 분인데 이분은 이 증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정리가 어떻게 255쪽짜리 더러운 증명으로 증명이 돼야 되겠냐. 더 좋은 증명이 있을 거다. 아름다운 결과면 아름다운 증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최근에 신문기사에 어떤 게 났냐면 자기가 12페이지짜리 증명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만들어서 주변 전문가들한테 좀 줬다고 하는데 이분 연세가 좀 많으시고 이제 사람들이 다 안 믿어요. 연세가 좀 많으시고 이분이 지금 이걸 풀었을 것 같으면 이분 20대나 30대 때 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좀 안 믿는 분위기더라고요. 실수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봐야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아름다운 정리라면 진짜 짧은 멋있는 증명이 있어야 될 거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아직 밑에 같은 증명도 없고 위에 같은 증명도 없고 단지 컴퓨터 도움받은 증명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